안녕하십니까. 보상손해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판례로 알아보는 상해 사망하고 관련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해 사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상해 사망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자살한 경우의 입증 책임, 그 다음에 자살했을 때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면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과연 유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유서가 작성돼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좀 인정될 수 있는지 하고 관련된 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해 사망의 의의입니다. 관련 판례 먼저 볼까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망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제주시 과수원에서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해서 돌을 운반하던 중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후송을 했더니 도착 전에 사망하게 되죠. 망인의 입술이 봤더니 청색증을 보이고 있어요. 청색증은 어떠한 거냐면 이거 심장질환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예상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청색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연사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소견은 있었어요.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망인의 직접 사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미상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병사를 했거나 아니면 외래라고 했으면 상해라고 아니면 외인사고라고 명확하게 했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인이 미상이니까 과연 어떤 거냐는 거죠. 병사냐 아니냐. 유가족은 뭐라고 했냐면 망인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해서 돌을 운반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했으니 이거 상해사고다 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요. 망인이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해서 돌을 운반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했으니 이건 보험약관에서 얘기했던 급격과 우연이 충족된다. 그리고 외래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상당하니 이 사고는 상해사고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상해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연해야 되고 외래성이 있어야 되고 급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지만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봤냐면 급격하고 우연한 것은 충족이 된다. 우연은 고의가 아닌 거예요. 고의가 아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급격하게 온 것도 맞죠. 단시간 내에 발생한 거니까. 이 쟁점이 됐던 건 외래성이었던 거죠.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거냐. 신체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거냐. 원심은 외부적인 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의미한다. 신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서의 상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신체 손상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신체의 질병 같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인한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하고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누가 입증 책임이 있냐면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있다. 결국 원심에서의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외래성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봐줬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외래성의 개념을 조금 더 좁게 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 외래성하고 관련된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있다. 그러면서 해당 판례에서는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 만약에 이걸 입증하지 못했다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상해 사망의 의미하고 관련된 거 우연외래 급격이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충족해야 되고 그 우연외래 급격 중에 외래성하고 관련된 건 신체의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상해 사망과 인과관계입니다. 사실관계 먼저 볼게요. 망인이 노상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요.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뒤에서 시속 40에서 5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화물차가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러자 차량 안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가 가슴하고 배 부위를 운전대에 부딪혀요.
사고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가를 하고 같은 날 저녁 갑자기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팔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증상이 호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시간 후에 다시 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급히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심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게 돼요. 부검 결과도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 심비대 및 심근비후 이렇게 나타났어요. 망인이 평소에도 심장질환이 있었고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상해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례에서의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보험약관상 상해 직접 결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해하고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라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또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조금 더 중하게 된 경우에 보험금을 감액한다라는 약관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이건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에 그 약관의 취지하고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사망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렇다 치자 사망까지도 적용될 수 있겠냐,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가 되겠죠.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하는,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한다. 이건 뭐 결국 판사가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적어도 보통 사람, 보통인이 볼 때 인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된다.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상해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똑같은 견주에서 이해돼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A가 있고 난 다음에 B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지, 그게 꼭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반드시 결부되어야 될 정도로 명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 장애,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상당한 금액을 결정하기로 하는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 있다. 결국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는 아니다. 첫 번째일 거고, 그건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감액 약관이 있어요. 감액 규정이 있을 때 이게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감액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없다면 감액이 불가능하겠죠. 이 감액이 가능하다는 건 생존했을 때 이야기하는 후유장애만 이야기하느냐, 진단금만 이야기하느냐, 이런 건 아니고 사망보험금도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자살과 입증입니다. 사실관계 좀 보면 열차하고 부딪혀서 다발성 골절, 두개골, 개방골절, 경부 절단 등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고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아무나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어요. 철길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곳이고, 사고 지점이 또 화서역하고 또 뭐 보행자 차량이 통행을 위해서 철로를 가르는 지하차도 인도 설치되어 있고, 양쪽의 외곽 지역에는 공사 현장이 있을 뿐 인가가 드문 곳이고,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고 당시 기관사가 사고 열차를 80 내지 9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고 이런 속도로 운전을 하게 되면 보통 120에서 150m까지는 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던 거죠. 기관사는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쿵 하는 소리만 듣고 레일 부근에 돌이 좀 부딪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를 보지 못했어요. 사고가 난 후에 서울지방철도청 지도계장이 수색역에 있는 열차의 앞쪽 부분을 봤더니 이게 뭐 혈흔이 있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사고가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고, 그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체를 봤더니 두개골의 앞쪽과 뒤쪽이 귀 부위 중심으로 상하방면으로 절단되어 있고 몸체에 약간 붙어있는 정도, 피부 손상 상태가 예리하지 않았는데 강한 힘에 의해서 잘려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밖에 안부 손상,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 외에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는 거죠. 사고 기관차 앞부분에는 배장기가 있는데 레일에서는 배장기 하단까지 높이가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약 22cm에서 40cm 정도, 그다음에 배장기 하단의 패널과 레일 보호기 전면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일로부터는 보통 한
9에서 13cm 정도였다고 해요. 사고 지점에서는 혈흔이 발견된 곳과 사체가 있는 곳은 18.5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었는데 사고 열차의 속도가 90km 정도였고 이러한 속도로 기관차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할 경우에 운동법칙상 기관차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약 50m 정도 이동하거나 지면에 떨어지게 되는데 신체의 대부분이 지면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 이동 거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90km로 진행하다가 부딪히면 보통은 한 50m 정도 날아가게 되는데 이게 신체가 지표면에 많이 맞닿아 있으면 이건 이제 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기초로 보니 피해자가 몸체는 철로 바깥쪽에 두고 몸체는 철로 바깥쪽에 두고요. 몸체는 철로 바깥쪽에 두고 레일 위에 머리를 베고 누운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낮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사고 기관차 전면 패널 부분에 부딪혔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는 우연히 열차에 충격돼서 사망했고 이는 교통재해에 해당하니까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됐어요. 원심은 어떻게 봤을까요? 사고 상황을 합쳐보니 한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 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어서 인도와도 상당히 이격이 돼 있고 통상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철로구역까지 들어왔다 이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한데 이 접근이 어려운 곳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망인이 자살하려고 하는 고의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망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이 철로구역에 들어가서 철로상에 앉아 있거나 레일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으면 달리는 기차가 쉽게 칠 수 있고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충분하다. 이건 뭐냐면 미필적 고의예요. 이 미필적 고의, 고의도 확정 고의가 있지만 미필적 고의도 고의거든요. 그럼 이 고의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원심은 이 미필적 고의임을 이유로 해서 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과연 이 사안의 쟁점은 뭘까요? 첫 번째로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 책임 어디까지 입증해야 되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입증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혀서 사망했는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냐? 이게 면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쟁점이 되겠죠.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첫 번째로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 입증의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상황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명백한. 그러니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혀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살하였다라고 추단할 수 있는 물증이 없었고 자살할 만한 동기도 없었고 일반인의 상식에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상황이 입증이 되지도 않았어요. 술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쉽게 취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지급해라 라는 판례였습니다. 여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의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가 있으면 그럼 이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유서가 발견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약관 규정은 이렇게 되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이건 면책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유서의 작성은 가능할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다음 주제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유서. 사실관계 먼저 볼게요.
보험 기간 중에 자택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후송했는데 결국 사망했습니다. 망인이 꽤 오랫동안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고요. 주치의는 입원을 해라 라고 했어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라고 했는데 계속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망인은 평소에 심한 불안, 초조, 기분 저하, 의욕감퇴, 충동성, 거부 행동을 장기간 보였고 집중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F32.2 코드를 받았어요. 물론 이게 F32.3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기존에도 자살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아들과의 가정 불화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에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유서를 작성하고 사망했어요. 그러자 가족들은 뭐라고 했냐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니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면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핵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극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판단력이 극심히 떨어져도 유서 작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신변을 부탁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니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는 거죠. 하나 더 나가면 망인이 사망한 결과가 망인의 우울증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스스로 목을 맨 망인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게 원인이 됐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사망한 것이니 외래 사고에 해당한다.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는 맞다. 그러니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상해다. 상해 사망이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판례를 기준으로 상해 사망하고 관련된 쟁점들, 주요 쟁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로 보상손해사정을 검색하면 저희 보상손해사정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좀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